자국의 국가 안보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기 주변이 군사적인 위협이 된다든지 핵을 만든다 그러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격을 해버립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의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히토류가 없으면 미사일도 못 쏘고 항공모함도 못 띄우고 인공위성도 발사를 못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를 다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지금 반대를 잘 하겠습니까? 월급의 25%를 시가총액 1등만 사는 겁니다. 한 30년 투자했더니 1조가 됐다는 겁니다. 현재 시가총액 1등은 미국은 한국은 삼성전자입니다. 내 월급의 25%를 내 90%, 10%를 삼성전자를 사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대종 교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 세계에서 항상 활화산이다, 살아있는 화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란은 인구가 한 8천만 명 정도 되고요. 미국과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아주 비슷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인구의 2천만 명밖에 없습니다. 현재 본토에 한 1천만 명이 있고 미국과 유럽에 한 1천만 명 있습니다. 딱 2천만 명이 이스라엘 인구인데요.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그것을 흩어진 민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에 5천만 명, 북한에 한 2,500만 명, 해외에 한 1,000만 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한 8천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스라엘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흩어진 민족의 2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도 거치면서 또 6.25 전쟁도 거치면서 많이 흩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란은 핵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폭격한 이란의 그 지역은 한 5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개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미국 정치인의 약 30%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 투자은행들, 그 다음에 방송사들, 스티븐 스티벌그 같은 세계적인 영화감독, 전 세계에서 중요한 그런 업종의 30%는 다 이스라엘 국민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태인의 대표적인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만든 주커버그, 그 다음에 구글을 만든 게이 버린 이런 사람들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계를 움직이고 또한 이스라엘은 2000년간 나라가 없었다가 1945년도에 나라를 팔레스타인을 밀어내고 되찾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의 수호이다. 1,000만 명밖에 없지만 여기는 남자 여자 다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런 모사드가 첩보를 얻고는 이번에 이란을 폭격하게 된 것이다. 결론은 자기의 영토를 지키고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란을 폭격했고 또 이란의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아파의 맹주이기 때문에 또 이란도 공격을 했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쉽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지속할 만한 경제적인 힘이 없습니다. 15년 이상 미국이 봉쇄로 인해서 경제가 거의 피폐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란도 전쟁을 수행한 의지가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않으면 이란도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먼저 화의를 내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폭격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란은 전쟁을 빨리 좀 그만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협상을 원래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핵물질을 동결한다면 이란을 경제 제재에 풀어주고 좀 돕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결론은 아마 이게 오래 되지는 못할 것이다. 오래 가지는 못하고 화해를 해야만 또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뇌부를 많이 공격해서 혁명수비 대장이라든지 군 참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사드의 위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모사드는 미국의 CIA와 다음으로 세계 최고의 첩보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의 동선을 따라서 어디에 옮기는지, 그 사람들이 육군참모총장, 혁명수비대 대장 이런 분들이 어디로 옮기는지 계속 동선을 추적해서 정밀 폭격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수뇌부 한 20여 명이 이제 사망을 했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모사드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1940년도 히틀러 때 이스라엘 국민들이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를 포함해서 그런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인종 말살, 민족을 말살하겠다, 이런 게 히틀러였고, 이스라엘이 2000년간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상업을 많이 했습니다. 상업, 금융업 이런 거였고, 상업과 금융업으로 해서 또한 유대교라고 하는 기독교와 좀 다른 유대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가족의 대부분을 2차 세계대전 때 잃었고, 조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일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핵을 이란도 가지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장치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강경한 입장이고, 이란은 이번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른쪽에 한번 보면 세계 경제의 규모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GDP를 가장 최근의 자료인데요. 이게 집계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은 GDP로 세계 한 13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 순위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미국 정계의 30%를 내가 유대인들이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국민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이란은 현재 15년 이상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란의 석유가 수출이 안 됩니다. 이란의 석유는 유일하게 수출되는 곳이 중국과 러시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시장 국가, 사회주의 국가는 지금 표에서 보듯이 GDP 2위의 중국, 그 다음에 9위에 있는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고,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는 시장 경제와 자유를 중요시하는 자유시장 국가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란은 우리가 자유시장 국가의 석유 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에만 석유리 수출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있는 우리 학교에 이란에서 온 교수님이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학교 교수를 하고 계시면서 또 다른 우리나라 초등학교 다닙니다. 내가 가끔 만나면 어느 나라가 안전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한국이 좋다는 거예요. 한국은 미국과 교류가 되어 있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3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1950년 이후로 지난 한 80년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 현재 이란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번영된 중동에 있는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도 아주 막 극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느냐? 이스라엘 입장은 그렇습니다. 나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지만 반대 세력인 이란은 절대 핵을 가지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유럽도 세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이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또 전쟁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중동의 1차 전쟁, 2차 전쟁 계속 있었습니다. 이집트하고도 전쟁을 했었고, 또 주변 지역 시리아 뭐 이런 나라하고도 전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단 1000만 명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하고 또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주변국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도 또 군사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좀 약하고, 이스라엘의 뒤에는 바로 미국이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는 것처럼
GDP 세계 25조 달러로 세계 1위, 중국이 한 17조 달러로 미국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는 이제 GDP가 뭐 한 10위 이내의 기업이다. 요점은 서방 세계, 특히 이스라엘은 자국의 국가 안보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기 주변이 군사적인 위협이 된다든지 핵을 만든다 그러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격을 해버립니다. 모든 나라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처칠이 한 말입니다. 처칠이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다. 우리나라도 국가 안보를 가장 중요시해야 되고 그 다음이 안보 다음에 바로 경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안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이 다 반대하고 있지만 자국에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감하게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미국은 이번에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선거 때도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방문해서 지지를 했을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 대학이 지금 중국 유학생들 문제도 있었고 시끄러웠었는데, 바로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시위를 허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비판하고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지금 반대를 잘 하겠습니까? 대부분 못 하는데, 대학은 그래도 이런 것을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 유학생 비자를 다 취소해 버린다든지 유학생을 못 받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 정도입니다. 결론은 뭐 미국과 중국은 이번에 화해를 했죠.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의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히토류가 없으면 미국의 미사일도 못 쏘고 항공모함도 못 띄우고 인공위성도 발사를 못 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를 다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서로 화해하자, 중국의 유학생을 다 받아주겠다. 대신에 중국의 히토류를 미국에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화해를 했고, 미국은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본인들은 개입하지 않겠다. 다만 전쟁이 확산되는 것은 우리가 막겠다. 지금 현재 미국의 항공모함 구축함이 주변 지역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확산된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현재 지켜만 보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전에 이스라엘이 공격한다는 것을 통보받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 바로 가자 지구 사람들, 그다음에 이란 국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 지상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는 여의도의 한 30배 정도의 크기가 정도 됩니다. 원래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죠. 원래 이스라엘 영토에 살던 사람인데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대인들이 자유시장 국가를 돕는다면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영국과 미국이 이스라엘 영토를 찾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발보아 선언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1948년도경에 이스라엘 영토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을 인구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영토가 생겼고 예루살렘이 된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전쟁의 피해자다. 우리가 가자 지구, 그다음에 이란의 국민들, 우크라이나 국민들. 전쟁이 벌어지면 이와 같이 가난하고 힘든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습니다. 저는 이란 국민과 가자 지구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고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GDP는 세계 13위의 규모이고요.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가 전쟁을 벌이게 되니까 환율이 1370원까지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었고, 석유 가격이 10%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피해자입니다. 한국은 현재
석유 수입 1위 국가가 미국이에요.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또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된다면 이란이 바로 옆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만 유조선이 빠져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서는 더 많은 운반비가 들게 되는 것이고 한국 경제는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한국은 석유를 100% 수입을 하거든요. 미국과 사우디,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또 급등을 했고 석유 가격이 오르고 있다. 바로 우리나라가 큰 영향을 받고 피해자가 또 된다. 전쟁을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전쟁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중국도 대만을 2027년, 2028년까지 흡수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미국은 절대로 못하게 막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튼튼한 국방력을 쌓아서 언제든지 전쟁하겠다 각오가 돼 있어야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양국 국가이고 주변 국가들 또 우리나라도 아주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지금 이슬람 세력에서 공적이고 또 이란이 특히나 자신들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란이 특히나 최근에 핵 개발에 이제 치중하면서 실제로 6개월 이내에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됐어요. 시간벌이를 했던 거죠. 기존에 바이든 정부 때.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란이 실질적으로 핵 보유 강국, 핵 보유국으로 이제 되는 임박한 상황이 되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보수주의자들,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연정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연정하는 연정 세력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네타냐후는 언제든지 추출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극우주의자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펴야 돼요. 그러면은 자신들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적대 세력인 이란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란이 지금 6개월 이내에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되니까 어떻게든 그 핵탄두를 무력화시키고 지금 이란의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왜 지금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바이든 정부 때 이란이 시간 벌기를 하면서 핵탄두 개발까지 간 거, 임박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은 바이든이 시간 벌이를 해줬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네. 바이든 때 왜 이란이 시간을 벌었다고 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란은 지금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거해야 될 세력인 거예요.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순위파 친미 국가가 전략적으로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제거해야 될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제거할 거냐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제거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민주당에서는 이제 햇볕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핵합의라는 걸 했죠. 그러니까 핵 개발을 동결하면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거였죠. 근데 트럼프가 이제 오바마 이후에 집권을 한 다음에 보니까 핵합의라는 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협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였던 거죠. 야, 이란이 우리가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고 해서 핵 동결을 한 거냐 실제로 증명해봐라. 어떤 놈이 그 협상을 해가지고 핵 동결을 하냐. 몰래 다 개발한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이었던 거고. 오바마의 핵합의는 쉽게 얘기해서 그 유럽이 원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 중동 지역의 어떤 지정학적인 불안감과 그리고 이란의 석유가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한 EU 국가들이 원했던. 그러니까 EU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EU 국가들은 당시에는 좌파 세력이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트럼프의 눈에는 보이는 미국의 좌파 정당인 이제 민주당이 오바마가 그 요구사항들을 받아서 사실은 이란과 핵합의를 하고 이란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이란이 석유를 수출해서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면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로 이란의 석유를 풀어줬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EU 국가들은 싼 가격에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석유를 살 수 있었던 거죠. 트럼프가 보기에 이거는 EU와 그 민주당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핵합의를 전면 부정해요. 네, 이거는 다 그 말도 안 되는 딜이고 이건 없는 일이야. 난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의 핵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그 핵 기술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너 그냥 아예 초토화시켜 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도에서 없애버릴 거야라고 협박을 해요. 근데 이란이 그 얘기를 들을까요? 이란도 만만치 않은 세력이거든요. 중동의 맹주고 지금도 사실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고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이제 협조를 얻고 있는 이제 권위주의 국가의 대표 축이죠. 중동의 축이죠. 이런 이란이 너 지도에서 없애버릴 테니까 지금 네가 갖고 있는 핵 개발 그 능력을 다 그 없던 일로 제로로 만들어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이제
자신의 어떤 강력한 이미지, 그러니까 보수주의적인 이미지를 이제 구축한 다음에 실제로 트럼프가 그렇게 막무가내 애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그 중동에서의 이란을 제압하는 방법을 고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에서 트럼프가 천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사실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일부 철수했고 이제 그런 발언들을 트럼프가 할 때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항행의 자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레이건 항공모함을 띄워서 유조선들이 이제 안전하게 드나들게끔 하는 게 트럼프는 그걸 왜 우리가 해주냐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왜 항공모함, 그 비싼 항공모함을 띄워가지고 왜 그 대한민국 유조선을 안전하게 통행하게끔 해주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니네가 돈 내, 통행세 내. 그리고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왜 미군 주둔시키면서 왜 우리가 여기서 싸우고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 나가는데 우리가 미군 유지비용을 대야 돼? 니네가 유지비용 대. 우리 다 처벌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얘기만 들으면 이제 그래도 식자들, 좀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도 그랬고, 뭐 제가 유식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때 이제 화폐 전쟁을 막 공부하고 있을 때 이게 트럼프 또라이 아닌가? 이게 멍청한 거 아닌가?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그 항행의 자유가 사실은 페트로달러 패권을 지키는 비용인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비용에 비해서 막대한 수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 달러 패권이라는 막대한 수익이 사실은 중동에서 미군이 항공모함을 띄우니까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수익은 생각 안 하고 비용만 생각하는 건가? 얘는 정말 또라이인가? 멍청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근시안적이지? 만약에 항행의 자유를 없앤다, 항공모함을 뺀다, 미군을 철수한다. 그 얘기인즉슨 앞으로 석유가 안전하게 수송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석유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바꾸는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되지 않을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쟤는 진짜 바보구나, 멍청이구나, 이디엇이구나, 그러니까 슈퍼 이디엇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트럼프가 그 이후에 하는 행동들, 정책들을 가만히 보니까 천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이면에 있는 정책들을 유심히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그 비트코인의 시대라는 책까지 이제 트럼프 얘기가 이제 온 건데요. 얼마나 기가 막힌 정책을 쓰냐면 트럼프는 손자병법을 제가 보기엔 읽은 것 같아요. 저는 손자병법을 한 번도 완독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손자병법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최고의 병법인 거죠. 전쟁을 안 하고 내가 이긴다. 트럼프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 내가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전쟁을 안 하고 평화를 유지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트럼프의 눈에는 가장 완벽한 딜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딜의 대가로서 볼 때는, 그러니까 협상의 대가, 협상의 이제 예술로서 볼 때는 군사력을 쓰지 않고 내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방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평화협정이었어요. 뭐냐면 중동에는 세 가지 세력이 있거든요. 아마 사자라고 묘사하는 게 이 세 가지 세력들한테 다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이스라엘도 유다의 사자라고 해서 사자가 가장 신성시되는 동물이고요. 페르시아에서도 사자와 태양이 가장 신성시되는 동물이거든요. 이슬람도.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그냥 지금은 편의상 이란을 사자라고 하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를 호랑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을 곰이라고 할게요. 세 동물이 다 누가 더 세다고 할 수 없는 맹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맹수가 중동에서의 어떤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삼각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곰 이스라엘과 호랑이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자인 페르시아, 이란이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중동의 어떤 패권을 나눠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팽팽한 긴장 관계가 중동에서 큰 전쟁이 없었던 이유예요. 근데 호랑이와 사자는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적의 문제, 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수니파인 사우디와 시아파인 이란이 이슬람 세력 내부에서는 앙숙이지만 이스라엘을 상대할 때는 호랑이와 사자가 동맹이에요. 암묵적인 동맹.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란한테 꼼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거는 이란의 군사력도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인접 국가가 자신을 이란과 동맹이 돼서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제 중동의 어떤 패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란과 팽팽한 긴장관계가 있었어요. 어떤 힘의 균형이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제3의 세력 때문에. 근데 트럼프의 눈에 볼 때는 내가 이스라엘에서 항공모함을 빼도 그러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공모함을 빼더라도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평화협정을 맺으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미사일이나 핵공격을 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을 추진했어요. 그게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 조상이죠.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는데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조상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아브라함 어그리먼트라는 이름으로 1919년 백악관에 11월 달에 트럼프 집권 말기죠.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제 총리과 대통령을 불러서 그리고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를 불러서 그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식을 해요. 그리고 백악관 그 오벌 오피스 테라스에 나와서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2019년 11월 달 이제 당시 외신들 보도를 찾아보면 이제 아랍에미리트 연합, 트럼프, 네탄야후 세 명이 쪼르륵 서서 이제 바레인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었는데 아무튼 주축 3국은 세 개의 국가였고요. 그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한 다음에 세레모니를 해요. 사진 세레모니를. 그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장을 찍지 않은 거는 이제 순위파 맹주였으니까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와서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빈살만이 도장을 찍겠다고 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2000년이 되면 2000년 초에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 트럼프에게는 도장을 찍겠다고 이제 암묵적인 약속을 하고 일단은 내가 내 동생 나라인 이제 순위파 찬압격인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이제 불러서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2020년이 돼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빈살만과 이제 네탄야후가 도장을 찍는 거를 약속을 해놨는데 2020년 이제 대선에서 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장을 못 찍고 바이든이 바통을 이어받아요. 자, 만약에 트럼프가 2기 집권, 그 미국의 대통령은 두 번 집권하는 게 연임하는 게 사실은 그 기본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8년 집권해요. 사실 한번 선거에 당선되면. 그러니까 중간 선거, 그러니까 재선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탄핵당한 걸로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사실은 이제 2기 집권의 팬데믹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실패하죠. 바이든이 집권하죠. 그러면서 바이든은 다시 트럼프 지우기에 나서죠. 그러니까 오벌 오피스에 있는 그 트럼프 책상에서 그 책상에 있는 트럼프의 정책들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 다 불태워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게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철회하고 아브라함 협정을 맺은 거. 이걸 이제 지우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은 말도 안 되는 협정이야. 나는 오바마 선배가 했었던 이란 핵 합의를 복원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이든은 빈살만과 네탄야후를 둘 다 적으로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빈살만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가 계속 연임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사인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이란을 완전히 찍어 누르는 거죠. 그러면은 빈살만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이란 그 혁명 수비대 세력들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자기가 이슬람 맹주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우디를 등에 업고 이란을 완전히 이제 견제하고 고립목원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구도가 또 펼쳐지냐면은 팔레스타인은 순위파거든요. 그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생 국가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영토 분쟁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 가나안 지역의 땅이 사실은 팔레스타인 이제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 자리에 이제 지금 예루살렘 등등에 이제 이스라엘이 사실은 돈 주고 사면서 영국과 서방 세력들의 어떤 지지를 얻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국토가 됐죠. 근데 팔레스타인이 지금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가자지구 문제로 지금 이스라엘 계속 분쟁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최근에 있었던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도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 세력이 이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미사일 공격을 한 거고 작년 10월 7일 날. 그러면 팔레스타인 문제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졌을 경우에 팔레스타인 순위파인데 순위파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으니까 팔레스타인하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 팔레스타인 지원을 못해요. 그럼 팔레스타인도 고립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적대 세력인 이란도 고립무원이 되는 거고 자신하고 영토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팔레스타인도 고립무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서방 세계 미국이나 영국 또는 EU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과 이란이 연맹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럼 순위파 팔레스타인과 시아파 이란이 서로 지금 그 종교 정파는 다르지만 손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거나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돼요. 예전에 팔레스타인을 서방세계가 공격하려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냥 지금 가자지구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국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거나 하마스를 초토화시키겠다고 공격하면 명분이 약한데 팔레스타인이 이란하고 손잡고 이란의 동맹이 돼요. 시아파는 아니지만. 그러면 악의 축으로 설정을 해서 팔레스타인 제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방 세력한테는 팔레스타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협정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아주 교묘한 협정을 추진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외교가에서, 그러니까 프랑스가 외교의 어떤 본거지죠. 외교관들이 필수적으로 옛날에는 불어를 배웠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프랑스가 외교의 본산지였던 거예요. 가장 외교를 잘하는.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이나 옛날 그 정통 그 EU 국가들, 그러니까 정통 EU 국가들은 이제 고전적인 그 EU 유럽의 패권 국가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해봐도 이슬람 국가와 유대 국가 간의 어떤 동맹이나 외교 관계는 그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다 해봤다. 미국이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딱 했을 때 프랑스 외교관이나 이제 가디언지나 프랑스의 르몽드지에서 사설로 뭐라고 했냐면은 불가능에 도전한다 했어요. 트럼프 웃기지 마라. 우리가 다 해봤다. 70년 전에 다 해보고 이집트하고도 해보고 다 해봤다. 안 되더라. 걔네들은 외교로 설득되는 애들이 아니야. 걔네들은 그냥 그 알라신과 신들의 나라야. 걔네들은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랬어요. 트럼프가 강력하게 추진했거든요. 트럼프가 실제로 그런 발언은 안 했지만 트럼프가 그 이후에 네탄야후를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고 빈살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면 트럼프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이제 트럼프의 속을 그냥 한번 유추해 본 건데 무슨 종교 문제야, 무슨 신의 문제야, 무슨 사상의 문제고 이념의 문제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다 돈 문제야. 다 그렇게 포장은 하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우리는 정파가 다르고 종교 이념이 다르고 다 그렇게 포장해. 이슬람 혁명 세력도 우리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해. 시아파는 시아파대로, 수니파는 수니파대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다 얘기해. 근데 그 지도자들 돈 싫어하는 거 못 봤다. 술 싫어하는 거 못 봤다. 여자 싫어하는 거 못 봤다. 무슨 이슬람 국가야. 다 뒤돌아서면 다 반문화적이고 다 해. 다 돈 주면 다 좋아해.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술, 담배 안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네탄야후를 어떻게 설득하냐면 1916년 대선 끝나고 1917년 집권하자마자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실제 그 모든 서방 세계가 대사관을 텔아비브에 뒀죠. 왜냐면은 가자지구 인접해 있는 그 팔레스타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요.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텔아비브에 외교 공간을 뒀는데 대사관을 뒀는데 트럼프는 다 필요 없는 짓이고 무조건 예루살렘을 옮겨.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해 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지만 서방세계가 다 텔아비브에 대상을 뒀으니까 텔아비브가 실제로 수도라는 얘기잖아요. 암묵적으로 인정 안 한 거죠. 하지만 그 트럼프가 실적으로 이제 그 에이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커뮤니티 어떤 후원도 많이 받았고 결정적인 후원자가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들의 어떤 입김이 많이 작용했어요. 그리고 사위인 그 쿠셔너 그 가문도 있었죠. 그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의 어떤 그 후원 세력과 그리고 코치를 들었을 거예요. 쿠셔너의 코치를 이제 네탄야후를 부어 삶는 방법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깁니다. 그러면서 네탄야후가 강력한 트럼프의 지지자로 돌아서요. 그 터프가이도. 그 네탄야후 자기 편을 만들었죠. 빈살만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줘요. 빈살만한테 첫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그 지금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자말 카슈크지라는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가 있었어요. 자말 카슈크지는 와하브 가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드 가문이 정치 권력을 잡고 있고 와하브 가문이 사상적인 지도자 가문이에요. 그래서 무시 못하는 그러니까 그 이란으로 따지면 그 호메이니 가문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자 사상적 지도자인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족인 사우드 가문이 정치 권력은 꽉 잡고 있지만 그 사상적인 지도자 층은 그러니까 학자 가문, 사상적 지도자, 종교 학자 가문인 와하브 가문이 있는데 와하브 가문의 후손인 자말 카슈크지가 이제 빈살만이 쿠데타를 통해서 형제들을 다 감금하고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했잖아요. 이제 그 왕세자로. 실적인 집권을 한 다음에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로 이제 와하브 가문을 옹호하고 사우드 가문의 빈살만을 부정하는, 빈살만은 쉽게 해서 짝퉁이다. 그 와하브 가문의 어떤 와하비즘이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국가를 지탱해주는 사상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단군 사상, 또 홍해인간 사상 같은 사상이에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배하는 그 와하비즘이라는 와하브 가문의 사상이죠. 와하비즘이라는 사상이 있는데 빈살만이 딱 집권하자마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통성이 없는 쿠데타 세력은 기존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빈살만이 뭐라고 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즘이란 사상 따위는 없다라고 아예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와하브 가문에서는 빈살만이 제거해야 될 세력이죠. 빈살만이 실제로 왕이 되고 이제 계속 정권이 유지되는 한 와하비즘이라는 사상이 부정되고 와하브 가문의 어떤 세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말 카슈크지라는 와하브 가문의 후손이 미국으로 망명해서 워싱턴 포스트라는 민주당 지지 언론에 지속적으로 빈살만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칼럼을 실어요. 근데 이 카슈크지라는 언론인이 이제 당시에 트르키예의 대사관에 자기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갔나? 대사관에 이제 터키에 있는 미국 대사관인가에 이제 들어가는데 나오는 사진이 없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카슈크지가 터키에 있는 어떤 공간에 들어가는 게 CCTV에 찍혔는데 카슈크지가 나오는 사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카슈크지는 그러면 아직 그 대사관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카슈크지가 나오는 사진은 없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보
요원으로 판단되는 6명의 어떤 그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가방 하나씩을 들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CIA의 판단으로는 자말 카쇼크지를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의 이제 친위대라고 해야 되나? 그 정보기관 세력이 이제 그 공간에 들어가는 거를 쫓아 들어가서 토막살을 낸 다음 토막 썰어버린 다음에 가방 6개 나눠서 귀국한 거예요. 그 CIA 판단이고 실제로 지금 국제사회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란과 러시아가 그렇게 가까운 나라는 아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가깝게 된 일은 최근으로 따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집권한 이후부터입니다. 미국이 이란 제재를 다시 가하기 시작하면서 서방 쪽으로 나가기 어려운 이란이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됐고, 특별히 군사적인 관계가 그렇고요. 지금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본다면 앞으로 이게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러시아와 이란이 이 지역에서 협력하면서 외부의 공격이나 도전을 막아내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겠죠. 다만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또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가 반드시 미국에 대적하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란으로서는 보험을 많이 들어놓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란 편을 드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란의 처지에서는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절대 나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중동 내에서 발판을 더 굳히고 이란은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외부의 도전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 봉쇄 전략을 시작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들이 중국 봉쇄가,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막는 것이 미국의 국가적인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들마다 차이가 있고 행정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의 차이일 뿐일 텐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 소리가 많이 나게 떠들썩하게 하는 편이죠. 중동에서 미국에 더 이상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이익이 침해받는 것은 또 원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국을 제어하는 것이 중동 정책에서도 중요한 정책이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무역이라든지 중국과 협력하는 아랍이나 이란이 좀 더 중국과 손을 좀 떼기를 바라는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친한 우정의 관계를 절대 포기할 마음은 없는 나라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가 이란 핵을 막으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거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주문을 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그게 약간 귀를 닫고 이란과 핵 협상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우호 정책은 변함이 없지만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할 때 우선 무력을 쓰고 싶어 하는 네탄야후 총리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협상 우선으로 가고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 초에 대통령이 되면서 이란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는데요. 미국이 이스라엘과 힘을 합쳐서 이란을 없애겠다, 무력적으로 없애겠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는 과장된 것이고, 미국은 절대 그런 거 원하지 않고 협정을 통해서 이란의 핵 무기를 막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란이 번영하기를 바라는데 절대 핵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핵 협정만 잘 되면 중동에서 우리 파티를 한번 하자, 파티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날렸었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차이점이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미 미국은 중동이 아니더라도 셰일 에너지 혁명으로 1998년부터 시작된 셰일 에너지 생산으로 지금 미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 국가입니다. 2011년부터는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고 2018년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생산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에너지는 지금 자급자족이 되는 상태고, 다만 만일에 대비해서 중동에 있는 에너지에 관심을 전혀 안 가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중동 지역의 에너지가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 확인 매장량, 석유 확인 매장량의 거의 55.5%가 중동에 묻혀 있고, 가스 확인 매장량의 거의 40%가 중동에 묻혀 있거든요.
따라서 이쪽 지역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계속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미국은 적절하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란은 단 한 번도 우리가 핵을 갖겠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갖겠다는 말한 적은 없고, 이란의 정확한 입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핵 개발은 주권 국가의 권리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적으로 핵을 개발해서 전력을 생산할 것이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 대량 살살 무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 국가들은 절대 그걸 믿지는 않죠. 이란은 우리는 핵을 만들 마음이 없고, 우리가 만약에 핵을 만들면 다른 나라도 다 만들 텐데 그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주변 국가들은 절대 그걸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이란이 핵을 만든다라는 것을 종교적 신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 신념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이 핵을 만드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란이 핵을 갖게 된다면은 사실은 핵 도면의 현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갖면 주변 국가들이 다 갖고 싶고 하겠죠. 특히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란이 핵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핵을 갖는다면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이란이 핵무장을 하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핵무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단순히 중동을 넘어서서도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도민 현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핵 질서 잡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가 기존에 핵을 갖고 있는 나라 외에는 핵을 갖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압력을 놓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은 이란과 핵 협상을 하면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거나 그런 것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정확하게 미국이 이란의 모든 핵시설을 수준을 낮춰서 동결하는 건지 프로그램을, 아니면 아예 핵을 제거하는 건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현재까지는 보면은 제거라기보다는 핵 능력을 평화적인 핵 개발 정도, 그러니까 즉 전력 생산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2015년에 핵 협정할 때 우라늄 농축을 3.67%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 수준에서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북한 핵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우리도 맞대응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또 일부 정치인들은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국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게 좋겠냐 그러면 한 70%는 가져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핵을 갖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국제사회가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제 제재가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핵을 하나 갖겠다라는 목적 하나 때문에 경제 생활이 피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다시 해서 만약에 경제 제재가 굉장히 극심하게 들어오는데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래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30%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핵 개발이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핵 개발, 그냥 북한 핵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맞서서 핵을 현재서 만들기 어려우니까 핵무기에 버금가는 강도 높은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거겠죠. 압도적인 재래식 무기를 만들어서 거의 핵 수준으로 되는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것은 그거는 핵 개발과는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책이고요. 이란이 그래서 핵을 만든다면 모든 나라가 핵을 동시에 다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란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핵을 만들지 않는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지만 국제사회는 핵을 만들 거라고 자꾸만 의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설령 그런 상황이 정말 최악이 돼서 이란이 핵을 만든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다 핵을 만들려고 할 거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자원의 저주를 받은 나라죠. 우리는 재래식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가스 같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태양열이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100% 생산하기 거의 불가능하고, 잘해봤자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도 다 수입을 해야 되는, 아니면 외국과 공동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자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나라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개발을 다른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하면서 석유는 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석유 제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가 전혀 나지 않는 나라, 한국, 일본, 독일 세 나라 중에서 이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가 제일 높아요. GDP 대비 우리가 거의
독일의 3배, 4배, 거의 4배 되고요. 일본의 2배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석유 가공 제품도 많이 만들고 하고 있는데, 뭐 자원이 없더라도 그동안 해왔듯이 이제 재생에너지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중동과 재생에너지도 중동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 세계가 아마도 최소 20, 30년 내에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만 모든 에너지를 대체하기는 어렵거든요. 석유, 가스 에너지를 거의 60%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 그럼 나머지 한 3, 40%의 에너지를 대체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산업 구조를 바꿔가고 재생에너지 생산에 노력을 하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인 과제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은 새로운 정부에서 이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지켜보고 살펴봐야겠죠. 사실 우리는 이란과 미국의 핵협정이 잘 풀려서 이란 제재가 풀리고 이란 시장이 열리기를 헉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시장은 사실 우리에게는 거의 한 세대의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협력을 통해서 양국이 윈윈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거든요. 특히 저는 대기업은 걱정 안 합니다. 대기업은 어디를 가더라도 잘 하고 있는 조직이 있고, 근데 이제 항상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활로를 찾기가 어려운데, 이란 시장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시장 개척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란 시장이 열리면 우리 중소기업, 예전처럼 한 200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무역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란 시장 개방은 우리 한국 경제의 새로운 단비처럼 다가올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이란 시장이 열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